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오늘은 광복 80주년입니다. 80년 전 그날의 하늘은 얼마나 푸르고 또 바람은 얼마나 자유로웠을까요? 오늘 인터뷰에선 그 역사 속 숨결을 따라서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꼭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합니다. 광복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며 떠나는 여행, 오늘은 권기봉 역사 여행가와 함께 가보겠습니다. 권기봉 여행가님 일정상 사전 녹음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권기봉 여행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광복 80주년 전야제 행사가 열린 국회의사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광복 80주년 전야제 행사가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야제를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처음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지난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제 대한광복회장 또 국회의장 야당이 정부 차원의 행사에 불참을 했어요. 네. 이유인즉슨 당시 이제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된 분이 김형석 관장인데 뉴라이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인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유로 이제 이분들이 이제 불참을 하게 되는데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광복절이면 한국인들이 가장 기뻐해야 할 축제의 날인데 내년에는 이제 국회가 국민주권의 상징 장소니까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뭔가를 한번 해볼까라는 고민을 해봤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독립기념일 하는 일종의 공식 행사는 오늘 독립기념관에서 열렸지만 특이하게 전야제를 국회의사당에서 어제 열게 된 거죠. 아, 그렇게 된 거군요. 축제의 장으로서 말입니다. 네네. 지금부터는 이번 광복절 연휴를 맞아서 가족끼리 다녀오면 좋은 역사의 현장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곳은 경술국치 한일 강제 합병 조약이 맺어진 장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2000년 초반까지 이 장소가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실인데요. 네. 사실 당시 기록이나 자료에 따르면 한국통감관저에서 이제 이완용이 이제 서약서를 갖고 가서 이제 조약을 체결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는 통감관저가 어디 있었는지를 확정은커녕 비정이나 추정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야, 그거 참 신기한데요. 그렇죠.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위치가 2000년대 초반까지 완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어요. 베일에 쌓여 있었다. 통감관저. 네. 자, 통감관저라 그 말씀이시죠. 네. 근데 이 장소를 찾아낼 수 있었던 단초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사진 한 장인데 그 사진 한 장은 통감관저를 촬영한 1911년의 사진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통해서 이제 이게 어딘가 하고 이제 사람들이 봤더니 남산에 위치한 그 교통방송 사옥 예전 자리 옛 교통방송 사옥에서 서울 뉴스 호스텔로 향하는 언덕 위에 어떤 공터였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제의 경우에는 이제 경술국치 이듬해죠. 1911년 1월 1일에 일본의 조선이라는 이제 책자를 기념해서 발간을 합니다. 이때 이제 통감 관저를 비롯해서 그 주변 일대의 사진이 같이 이제 그때 게재가 됐는데 이걸 이제 지금 현재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이순우 당시 이제 우리 문화재 자료연구소 소장이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일본 쪽 자료를요. 근데 이제 사진은 있는데 이게 또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속 찾고 있다가 비로소 이제 알게 된 겁니다. 특히나 2009년에 남산공원 이제 사업을 이제 서울시에서 하다가 당시 이제 초대 주한 일본 공사인 하야시 곤스케 동상 좌대가 발견이 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순우 선생이 추정해낸 곳이 확정적으로 이제 이곳이 맞다라고 결정이 되게 된 거죠. 아,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역사적 사실로서 인정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몰랐느냐? 여기 이제 5.16 군사 쿠데타 뒤에 중앙정보부가 이 일대에 이제 들어서게 되거든요. 그리고 90년대 말에 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국가정보원으로 이름 바꾸면서 내곡동으로 이전해 가잖아요. 그런 와중에 그 기록 자체가 터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의도적으로 그랬다기보다는 옛날 안기부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들어서면서
그렇습니다. 흐지부지 돼가지고 없어졌다. 그러니까 정보기구의 특성상 뭐 기록을 외부에 공개하지도 않거니와 그 당시에 대한 기록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철거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네. 그 일대가 이제 확정적이다라는 게 알려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1911년 이 일본의 조선 자료에 보면 네. 통감 관저가 있고 그 앞에 이 하야시 곤스케의 동상에 서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좌대가 그 자리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 주변 능선의 모습도 그렇고 주변에 큰 느티나무가 있는 모습도 그렇고 그게 딱 일치를 했군요. 본 겁니다. 예. 이야, 대단한 뭐 영화 속 무슨 한 장면 같은 그런 예. 그런 느낌인데. 네. 자, 그런 역사적 어떤 그 장소를 어떤 뭐 정보부라는 그 비밀스러운 특성은 있었다고는 하지만 네. 어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밀어버리고 다시 없어졌다는 건 약간 놀랍기도 하네요. 네. 자, 그렇지만 찾아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위치가 알려진 뒤에 한일 강제 병합이란 역사의 비극을 알리는 표석이 설치됐는데 네. 그럼 이것 가면 이제 표석은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표석 이외에 뭐 다른 것들도 좀 있습니까? 근데 있기는 한데요. 이 표석이 들어서는 일도 사실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어떻게 됐어요? 한국 사회가 이제 뭐랄까 문화적인 이 자존감이 좀 부족했던 시절에 좀 아픈 역사유산 혹은 네거티브 헤리티지에 대해서 보듬으려는 시도를 많이 안 했어요. 네. 가슴 아픈 일을 왜 자꾸 알려 하냐 뭐 이거죠. 경술국치를. 하지만 지난 1910년으로부터 딱 100년이 지났던 2010년에 예. 이 민족문제연구소가 시민들의 모금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경술국치 터를 알리는 표석을 세우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픈 역사의 현장이라고 해도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앞으로 우리는 역사적인 선택의 순간에 어떤 판단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맞습니다. 중요한 공간이니까 표석을 세웠는데 네. 당시 이게 이제 불법 건조물 이다라고 해서 철거하라는 명령까지 실제로 내려졌었습니다. 그래요? 서울시에서요. 하지만 그 표석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네. 2015년에 이제 역사 공원 개념으로 이제 탈바꿈을 비로소 하게 된 건데요. 네. 지금 가보시면 이 하야시 곤스케의 동상 좌대가 발견됐을 때는 버리진 않고 눕혀놓고 그걸 벤치로 이용을 했었어요. 그랬던 것을 현재는 다시 세워가지고 역사의 이제 일종의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자 해서 세워뒀고요. 한쪽에는 기억의 터라는 이름으로 인권의 가치, 나아가 어떤 뭐랄까 자존의 문제 이런 것들을 되새길 수 있는 역사공원으로 현재는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치욕의 역사라고 해도 그것을 자꾸 기억을 해야지 우리가 또 그 어떤 교훈으로 삼을 수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워싱턴 DC의 홀로코스트 네. 뮤지엄 그 홀로코스트 뮤지엄 가보면 이제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 희생을 당했는데 그렇죠. 용서한다. 네. 그러나 잊진 않는다. 네. 기억한다 이거거든요. 맞습니다. 개인의 사정을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예. 또 아이들도 잘못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잘못과 실수를 알아야 되풀이하지 않는 것처럼 이런 역사적인 공간들에 대해서도 다시 보려는 시도들이 현재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래요. 네. 우리가 용서한다. 그렇지만 기억한다. 네. 이런 부분이 역시 우리 한일 강제 병합의 아픈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봐야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곳 지금은 사라진 조선 총독부 청사터입니다. 그 정확한 위치는 어딘지부터 일단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은 KBS 한국방송 본사가 우리가 네. 있는 이곳 서울 여의도에 있지만 사실은 오랜 기간은 남산 KBS? 맞습니다. 사실 저도 가보지 못합니다. 제가 여기를 30년 다녔지만 그 남산 KBS는 저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 명동역에서 소파길을 따라서 그 남산 케이블카 올라가는 길 왼쪽에 있습니다. 도로변에 있는데요. 최근 한 몇 년 전까지는 KBS가 이제 이리로 이전해 오면서는 그 건물이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로 활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전에 이제 한국방송 본사였고요. 그럼 그 전에 뭐였느냐? 박물관으로 쓸 때도 있었지만 일제 때는 그곳에 조선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총독부 하면은 중앙청, 중앙청 자리, 광화문 자리를 떠올리지만 1926년경에 그건 확장 이전에 간 거고 원래는 남산에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조선 총독부의 전신이 바로 한국 통감부였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1921년에 그러니까 3.1운동 딱 2년 뒤에 의열단은 김익삼 의사가 전기 수리공으로 변장에 들어가서 폭탄을 던진 겁니다. 한마디로 본진에 폭탄을 던졌던 거죠. 본진을 그냥 바로 노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탈출하면서는 이제 일본 군경이 막 들어올 거 아닙니까? 범인을 찾기 위해서. 근데
지금 올라가면 위험할 수 있으니 대피하라고 일본어로 일본 사람 이 수리공처럼 얘기를 하고 도망쳤다는 일화가 전해지는 정말 뭐 변신의 귀재였던 전설적인 분이 바로 이 김익상 의사인데요. 야, 여기서 이분은 홍길동 임꺽전이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의열이 멈추지 않고 또 22년에 바로 또 그 다음에죠. 네. 상하이에 있는 황포탄, 우리 흔히 가면 동방명주 빌딩 있지 않습니까? 그 맞은편 그 부두에서 당시 이제 일본 육군대장 다나카 키이치에게 총을 또 쐈던 독립 의사가 바로 이 김익상 의사입니다. 김익상 의사는 잡혔나요? 이때 홍커우 이제 상하이 황포단 이때 황포탄에서 잡힙니다. 그때 체포가 됐군요.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이제 끌려갔고 나가사키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고요. 한참 나중에는 이제 나오긴 되는데 이후에는 이제 좀 어려운 또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김익상 의사. 신출기몰 김익상 의사에 얽힌 얘기 또 옛 KBS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뭐 시간이 오늘 충분하니까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자, 다음 역사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경술국치로 이제 시작된 민족의 순환. 그 순환이 끝난 광복까지는 마지막까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 투쟁이 많았습니다. 그 독립 의거를 상징하는 곳 바로 서울광장역 부민관이라는 곳입니다. 어목했던 일제강점기 부민관은 어떤 곳이었어요? 1935년에 문을 연 일종의 문화공연장인데요. 부민관은 지금으로 치면 뭐 시민회관 같은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본의 이제 지금의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도도 부현이거든요. 도쿄도, 홋카이도, 그리고 오사카부, 교토부, 그리고 현으로 나눠지는데 당시 일제 때는 여기에 경성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민관이라는 이름으로 한 5,600제곱미터의 대강당, 식당을 갖춘 문화공연장으로 부민회관, 시민회관 할 때 그 세 번째에 있는 도도부의 부민회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건물이 남아있거든요. 다만 관심이 없으면 그냥 지나칠 뿐인데 현재 그 서울광장을 지나실 때 서울광장과 영국 성공회 교회 그 사이에 보시면 시계탑을 갖춘 빌딩이 하나 서 있어요. 서울시 의회 청사입니다. 그게 바로 옛 부민관을 활용한 건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회 청사면 본래 별관 말고 서울시청 본관 큰 길 맞은편에 있는 거기 서울시의회. 그렇습니다. 시계탑을 갖춘. 그러니까요. 부민관 당시 사진을 보면 일제 때 모습과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민관 지금으로 치면 시민회관 같은 곳인데 문화 공연장이었다 이거죠. 자, 근데 이곳이 역사적 의거의 현장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1945년 일어난 애국 청년들의 의거 때문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1919년 3.1운동을 비롯해서 일제강점기 초반기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놀랍게도 조선인들의 독립운동은 한시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디테일하게 알고 보면 패배의 연속이었거든요. 늘상 체포되고 늘상 사살당하고 혹은 고문당하고. 그런데도 계속했어요? 그렇죠. 잡히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할 걸 알지만 지속적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심지어 1945년 7월 24일까지 말이죠. 해방 직전. 해방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10대 후반의 조선 청년 3명이 있었어요. 조문기, 류만수 그리고 강윤국이라는 조선 청년들이었는데 광복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 이 부민관에 역시나 폭탄 의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민관 가보시면 부민관 터져 지금은 가보시면 서울시 청사 입구 서울시 의회청사 입구에 표석이 서 있습니다. 바로 부민관 폭탄 의거 터라는 이제 표석인데 지치지 않고 끊이지 않았던 조선인들의 독립 열망을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요. 1945년 7월 24일이라는 날짜가 참 대단한데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이거는 일본이 기울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알았는데도 조금 그냥 자기가 다치지 않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끝까지 투쟁을 한 거네요. 한국인 조선인들의 열의를 정말 느낄 수 있는 건데요. 당시 이제 그 제국주의 시절의 피식민 국가들 중에 이렇게 끝까지 저항한 나라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달랐던 거죠. 그것이 해방 뒤에 이제 독립 국가를 또 세우게 되는 일종의 기원이 됐던 의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세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네.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렇게 세계 10대 5대 경제대국 뭐 이 안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된 것도 바로 이런 정신 같아요. 네, 예. 동의합니다. 예. 네. 자, 아까 말한 조문기, 류만수, 강윤국. 네. 비록 이제 10대 청년들이었지만 정말 그 나이에 상관없이 존경하게 되는 네. 그런 분들이네요. 네. 자, 친일 인사를 처단한 역사적 의거인데 이 의거에 참가했던 조문기 씨. 네. 나중에 보니까 해방 이후에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이게 이제 일제 잔재 청산 여기에 이제 주력하는 그런 작업을 했죠. 맞습니다. 원래 명칭은 이제 반민족문제연구소였는데 나중에 이제 민족문제연구소로 네.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조문기 선생 같은 경우는 이 세 분의 의사들 가운데 가장 그래도 오래 사셨습니다. 지난 2008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얼마 안 된 얘기인 겁니다. 예. 이분이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에 참가하게 되느냐. 16살이던 1943년에 네. 일본 가와사키시로 돈을 벌기 위해서 떠나요. 그때 그분이 취업한 곳이 니혼 곡강 주식회사라는 곳입니다. 곡강? 예. 곡강이 뭘까요? 일종의 지금의 이제 동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금속으로 관을 만드는 회사인데. 관을 만드는 동관. 예, 현재는 이제 NKK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 있는 회사인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일을 했는데 조선인 훈련공에 대해서만은 너무나 큰 차별을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해서 동지들을 규합해서 파업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족 의식에 눈을 뜨게 된 건데요. 아예 이제 이 일 때문에 취업을 했던 곳에서 이제 한마디로 잘리게 되는 거죠. 그만둘 수밖에 없게 돼서 국내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이때 일본의 심장부에 이제 큰 울림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동지들을 또 규합을 해서 부민간 폭탄 의거를 벌였던 겁니다. 이야. 16세 일본 나가사키에 공장에 가서 일을 하다가 가와사키. 가와사키 일을 하다가 거기에 그 조선인을 차별하는 그런 것들의 실상을 목격하고 사람들을 규합해서 노조를 결성하고 그러다 해고되고 그건 16살 때였고 2년 후인 18살 때는 광복을 한 달도 채 안 남기고 그렇습니다. 의거를 한 거네요. 예. 와,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까지 큰 역할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민관 그 부분으로 다시 잠깐 돌아와서요. 지금은 이제 서울시 의회 청사로 쓰이고 있는데 해방 이후에 는 뭐 다양한 용도로 또 서울시 의회 청사로 쓰이기 전의 얘기입니다. 뭐 용도로 쓰인 그런 그 역사의 현장이라고 하는데 어떤 용도로 쓰였어요? 일단은 서울의 한 복판에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버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6.25 당시에는 이제 미군 시설로도 활용이 됐고요. 또 이제 6.25 전쟁 중에 서울 수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비로소 국회의사당으로 낙점이 된 겁니다. 그전엔 그럼 국회의사당이 어디 있었느냐? 중앙청의 일부 공간을 이제 국회의사당으로 썼었고요. 또 이제 피난 시절에는 대구나 부산에서는 또 다른 별도의 건물들을 쓰다가 서울 수복 이후에 비로소 이제 서울시 의회 청사가 된 겁니다. 1954년부터 쓰인 건데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가 부민관 폭탄 의거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한국 역사에서 아주 또 중요한 역사의 현장으로 기능하기도 합니다. 바로 뭡니까? 1960년 4.19의 현장이기도 한 곳이 바로 이 일대입니다. 그래요? 1960년 이제 대구에서 제일 먼저 2.28 민주운동이 시작이 되고 뭐 부산, 마산을 거쳐서 서울까지 그 이제 반독재 이제 움직임이 펼쳐지게 되는데 당시 이제 자유당 정권이 있는 곳이다라는 상징성 갖고 있는 곳이 국회의사당이다 보니까 이 앞에서 뭐 고려대생을 비롯한 서울 시민들이 시위를 하면서 4.19가 불타오르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뭐 고대 교수들이 지지 행진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가시면 표석이 아까 이제 부민관 폭탄 의거터 알리는 표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예요? 또? 4.19 혁명의 시발지를 알리는 표석이 같이 또 있습니다. 있어요. 4.19 혁명의 시발지이기도 하다. 이야, 부민관. 또 대한민국의 국회도 하다가 국회가 여의도로 가니까 서울시 의회 청사로 현재 활용이 되고 있고요. 등록 문화유산에 등재가 돼 있습니다. 4.19 운동의 시발지다. 이야, 그런 또 그 역사적 현장이군요. 자, 마지막으로 여행할 장소 많이 알려진 곳이긴 합니다. 바로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사실상 일제강점기였던 1908년 당시 서대문 형무소의 그 면적 규모가
전국 8도 감옥 면적 다 합친 것보다 2배가 넘는 규모다. 그렇습니다. 그거 사실입니까? 당시 일본 쪽 기록을 보면 전국 네. 8도에 있는 모든 감옥, 그 구금 시설을 다 합쳐도 1000제곱미터가 안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2배가 넘는 시설을 지금의 현저동 일대에 만든 겁니다. 이유는 뭐냐? 어느 이제 제국주의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통치 방식이 디바이드 앤 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신들의 통치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완전히 격리시켜서 배제하고 가혹하게 해서 이제 싹을 말리는 어떤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조금 협조하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큰 돈을 주거나 큰 명예를 부여해서 서로 이제 그런 어떤 격차를 두게 만드는 거죠. 아무튼 그런 시설을 만든 곳이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그렇군요. 자, 전국 8도의 감옥 면적 합한 것보다 2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 거기에 어쨌든 내로라 하는 우리 양심수 죄수들은 거기 다 있다고 이제 보면 되는 거고. 뭐 우리가 말만 하면 예컨대 유관순 열사라든지 다 서대문 형무소에 계셨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거쳐간 곳이 서대문 형무소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서대문 형무소에 독립운동가들이 대거 한꺼번에 많이 수감됐던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105인 사건인데 이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경술국치 이듬해죠. 1911년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당시 이제 일본 쪽의 주장은 조선 초대 총독인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암살하려고 조선인들이 비밀 결사를 꾸리고 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00명이 넘는 조선인들을 이제 체포해서 이 서대문 형무소에 구금을 하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까 사실은 이건 사실이 아니었고 경술국치에 저항하는 조선인들의 어떤 혁신적인 움직임에 미리부터 싹을 잘라내기 위해서 일종의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일종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 사건인 거죠. 조작 사건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700여 명을 체포해서 그중에 105명에게 이제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105인 사건이라 부르게 되거든요. 이 당시에 이제 그럼 체포된 분들 중에 누가 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산 안창호 선생. 그리고 대한매일신보라고 해서 이제 국채보상 운동을 열심히 이끌었던 분 중에 한 분이죠. 바로 이 양기탁 선생 등등이 이때 다 체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일제가 그 리스트를 쫙 뽑아가지고 사건을 조작한 다음에 일종의 공포 정치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1911년에 바로 이제 벌어진 일이었던 건데요. 나중에 이제 대부분 이제 풀려 나오긴 합니다. 조작인 게 알려지게 되니까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선사회는 이때 크게 위축이 됐던 거죠. 이 사건으로 한마디로 크게 겁을 주는 그렇습니다. 겁을 주는 그런 그 의도를 가진 사건, 조작 사건이었고. 자,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보면은 역사공원 형태로 복원돼서 이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제 출입을 하는데 그곳에. 자, 여기 가면 우리가 어떤 거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일단은 감시탑 남아 있고요. 또 간수들이 일을 했던 보안과 청사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전시 시설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6개동이 넘는 옥사도 남아 있고 또 나병 환자만 따로 이제 격리 수용했던 옥사도 역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깝게도 요즘에 뉴스에 좀 자주 나오는 곳이죠.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87년에 이제 서울 형무소의 기능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 공간이 이제 필요가 없어지니까 거기 있던 이제 그 건물들을 헐어서 벽돌들을 많이 팔아버려요. 약간 역사적인 유적 같은 게 조금 사라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감옥의 그 벽돌도 워낙 튼튼하니까 버리긴 아깝고 해서 철거해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강원도 평창에 있는 콘도 이제 신축 현장으로도 팔려가고 서대문 형무소 바로 앞에 있는 독립공원 건설 공사할 때도 쓰이게 되는데 한참 나중 들어서 이거는 아니 되겠다 이렇게 가서는 해서 이후에 2000년대 들어서면서 복구 공사를 다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가시면 또 한쪽에서 복구하는 이제 공사 소리도 들을 수가 있는데 이걸 보면 이제 역사 현장이 우리들의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생멸 변화하는지를 또 보여주는 그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요. 아픈 역사도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을 오늘 계속하게 되네요. 일제 강점기에는 이제 민족 탄압의 상징이 바로 이 서대문 형무소였는데. 해방 이후에는 어떤 시설로 주로 쓰였습니까? 해방 이후에도 계속 서울구치소 등등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쓰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가 87년에 경기도 의왕으로 이제 그 교정시설을 옮겨가면서 비워두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대로 비워두기만 해서는 역사 현장이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어렵다 네. 하는 이 의식의 전환 속에서 1998년에 네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문을 열게 된 겁니다. 전시 시설로요. 네네. 다만 이제 당시에는 주로 1945년 8월 15일까지를 보여주는 전시시설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부터 1987년까지 운용이 됐던 한 80년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인데 전반기 40년만 보여줬거든요. 네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해방 뒤에도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가둔 자와 갇힌 자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해방됐으니까. 그런데 역사에서는 가둔 자는 계속 가뒀고 갇힌 자는 계속 갇혔습니다. 죄목만 바뀌었을 뿐이었던 거죠. 당시 이제 복잡한 정치 현실 속에서.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민주화 운동가들이 많이 투옥이 됐던 곳이 또 이곳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주장들이 역사학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45년 8월 15일까지만 전시하고 교육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네. 결국에는 같은 분들이지 않느냐. 궁극적으로는 광복을 위한 독립운동이든 네. 민주화운동이든 알고 보면 우리들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운동이고 개인의 자유도를 확장하기 위한 운동이니까 네. 이 모두를 아우르는 시설로 가야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독립운동만이 아니라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크게 아우르는 인권운동의 기념관이자 네. 역사교육 현장으로 현재는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곳입니다. 네. 저는 서대문 형무소 볼 때 옛날에 이제 봤더니 와 이거 진짜 잔혹하다 했던 게 네. 너무 좁아요. 아 예. 운신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데다 가둬놓는 거예요. 맞습니다. 가장 괴롭혀야 되겠다는 그 죄수는 일종의 징벌을 위한 그게 이제 살이 거죠. 썩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움직이지 못하니까. 살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네. 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고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네.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한 군데만 더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데가 있을까요? 오늘 뭐 서울 이야기만 말씀드렸는데 네. 지방에도 아주 중요한 현장이 있습니다. 네. 최근 몇 년 전에 이제 리모델링해서 완전히 전시 스타일이 현대적으로 바뀐 네.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빼놓을 수 없죠. 독립기념관. 천안 독립기념관. 예, 근데 이제 가시면 보통 전시 시설을 내부 관람 위주로 하시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 꼭 놓치는 게 있는데 외부 들어갈 때 왼쪽 끄트머리 안쪽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철거했던 네. 조선 총독부 청사의 중앙 돔을 전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야외에. 아, 그걸 꼭 봐야 되는군요. 네, 다들 잘 못 보고 그냥 나갑니다. 근데 어떻게 해놨느냐? 들어가는 입구에서 왼쪽에 왼쪽 있어요. 끝으로 계속 들어가면 네. 그 바깥에 이제 야외 전시를 해놨는데요. 그렇군요. 일부러 땅을 깊게 파고 거기에 돔을 딱 앉혀놨습니다. 네. 이유는 잊지 말자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는 하되 절대 잊지는 말자라는 인식의 하나의 바로미터 같습니다. 네,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 네. 영어로 don't forget.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기봉 역사 여행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